그러면 이제 0으로 돌아온 게 관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0으로 돌아왔을 때 제대로 재지니까 그게 수양이에요. 첫째, 나는 0이다. 그러면서 매 순간 잰다. 이게 나의 모습, 존재의 모습이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0으로 돌아온 게 수양이에요. 그리고 상황마다 여러 상황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옳은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그 다음에 자연으로 가면 동물과 식물과 이 천지 조화에 만나는 것. 이것을 알맞게 하는 게 중용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 천명지위성에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요. 그래서 중용을 뭐라고 그러냐? 신법의 대표라고 그럽니다. 신법. 법은 법이다. 진리다. 근데 어떤 진리냐? 마음. 네, 마음으로 파악을 하니까. 신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중원은. 유학의 마음 공부가 어디 있냐? 그럽니다. 마음. 맹자의 맥부서열이 있고, 근데 중용을 보고 맹자를 보면 맹자가 전부 신법이에요. 유학의 신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중용에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용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알고 봐도 어려운데 이런 구조를 모르고 본다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구조를 알고 보면 너무나 맛이 있는 게 중용이에요. 중용은 뭐냐?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 사용 설명서가 중용이에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부터 나와요. 천명지위성이다. 거울로 한번 해드려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거울. 거울이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뭐냐 그러면 A는 A, B는 B. 예쁘면 예쁜 대로, 멋지면 멋진 대로, 추함은 추한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깨끗한 것 중전, 본래 모습. 원대로 보여주는 것 시중, 상황에 알맞은. 그게 중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될 경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 안 되냐? 여기에 먼지가 전체적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러면 비치기는 비치되 제대로 안 비칩니다. 작동은 하지만 왜? 내가 벌써 본래 모습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이런데 얼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데 다른 데는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여기는 안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깨진 데가 있어요. 이렇게. 네 번째는 이게 통째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내가 본래로는 중의 상태인데 중하게 살지 못한 이유입니다. 중용에서 그런 얘기도 전부 설명합니다.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로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중용의 존재로 상황에 맞게 시중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걸 회복할까? 회복됐을 때 관계 맺기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논해놓은 게 중용이고 그런 입장에서 중용을 한번 7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큰 중용에 대한 설명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7개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용이란 무엇인가 크게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용은 불변의 원리와 상황의 원리가 맞아떨어진 것이 중용이다. 그러면 이 중은 첫 번째 중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중용이라는 것은 양극단이 아닙니다. 양극단이 중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 중용 이꼴 중간이라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군대 가가지고 1등 하지도 말고 꼴등하지도 말고 중간만 하라고. 이게 잘못된 중용의 이해입니다. 그럼 중용은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변의 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하면 상, 중, 하가 아닌데 그때 상중하인 게 중요해요. 상중하가 아니다는 것은 불변의 중용이고 그때 상중하라는 것은 상황성의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도 중용일 수가 이렇게 되면 이쪽 그때만. 근데 중간이 늘 중용일 수는 없어요. 이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론이 중용과 다른 이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을 추구합니다. 덕. 훌륭한 가치, 그것을 매 순간 구현하는 게 덕이거든요. 아레테라고. 근데 거기에 뭐냐 그러면 이런 측면과 함께 거기에는 이 중간을 취하는 측면이 조금 있어요. 용기와 만용의 중간. 이렇게 중간을 취하는 과불급을 없애는 중의 의미와 함께 중간을 취한다는 뉘앙스가 조금 풍기는 게 중용의 중과 다른 점이에요. 같은 점은 그 핵심을 꽂는다는 건 같지만 다른 점은 산술적 의미가 중용에 비해서는 조금 강조가 되어 있다. 그럼 이번에는 중론과의 차이점은 뭘까? 중론, 용수보살 제2의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중론을 보냐 그러면 거기에도 8부 정도로 해가지고 8가지 상황에 양극단입니다. 그때 생사, 산다 죽는다, 하나다 둘이다, 거래, 간다 온다, 일이다 이다. 이쪽 한쪽으로만 진리를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쪽만 주장할 수 있고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면서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양극단을 해소시키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측면으로는 중용의 중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른 점은 뭘까? 다른 점. 중론의 중과 중용의 중의 다른 점은 뭘까? 첫 번째, 중론의 중은 인식론의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중용의 중은 실천론적인 측면이 훨씬 강해요. 눈에 보였을 때. 그 다음에 중용의 중은 철저히 성의 근거에서 합니다. 변치 않는 그 무엇의 근거에서예요. 그 좌표를 설정할 때. 근데 중론의 중은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거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중용을 지향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찾아가고 실천하는 방식이 여기에는 절대적인 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 여기 중론에서는 모든 건 변한다. 관계 맺기다. 여기에서 해요. 상대적으로 중용에는 체가 유학의 중용은 체가 좀 더 강조돼요. 용수보살의 중론은 용이 좀 더 강조돼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론 한번 권해드립니다. 중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이라고 있어요. 윤리학. 그걸 같이 보시면 훨씬 유학의 이론적으로 중용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하기가 쉽습니다. 옳다 그름이 아니라 다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용의 유학의 중용, 용수보살의 중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냐 그러면 인간이 왜 이걸 할 수 있냐?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중용에서는 천명지위 성이라 나의 존재가 중용의 존재이기 때문에 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내가 중용이라는 거. 이게 중용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중용이에요. 그래서 중용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천명지위성입니다. 이 세상은 중용의 세계다. 그래서 중용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게 중용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 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근거는 뭐냐? 나로 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정이 아닌
성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를 가능케 했던 하늘의 명령을 알아챘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연히 천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은 무언가? 그래서 중용이 천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요. 뒷부분에 가면 온통 천에 대한 설명이 중용입니다. 앞에는 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용은 천과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 대전제로 천인이 둘이 아니라는 천명지성을 앞에다 딱 내걸어놓고 그 전에는 인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천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근거인 천명지성을 알았을 때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인데 이게 모든 존재에 다 있대요. 이게 뭐냐면 오상입니다. 5가지 변치 않는 것,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게 오상이거든요. 이 성의 내용은 제일로 확대했을 때 오상이에요. 인, 의, 예, 지, 신 중용에 나와요. 우리 인간은 인외지 신이 있기 때문에 오륜관계, 신, 의, 별, 서, 신을 딱딱 맞춰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성자리가 오상이고 오륜이 정자지예요. 성자리가 최고, 오륜이 용이에요. 4개로 하면 인의 예지를 갖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개로 하면 삼달떡이라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존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삼달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지, 인, 용으로 말합니다. 2개로 했을 때는 인과 지로 말합니다. 하나로 말했을 때는 인으로 말합니다. 성을 하나로 줄이면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인이 단순한 감정, 이 측면이 아니라 지의 정을 전부 관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로 말하면 지혜, 3개로 하면 인과 지혜를 어떤 상황이든지 실천하는 용. 용이 아주 용이네요. 인과 지를 매 상황 실천하는 게 용입니다. 4개로 하면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관계 맺기를 하는 예가 들어가죠. 용은 의로 바뀌고 인의지. 5번째는 신이 가죠. 신. 그 사실이 나한테 있다. 그 사실대로 관계 맺음할 수 있다. 성은 오상이다. 채로, 용으로 오륜이다. 이렇게 중용해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오상, 오륜. 그렇다면 이제 이 성의 의미를 조금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상, 오륜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가 하는데 오상, 오륜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이 성의 근거는 천이잖아요. 천의 명령이니까. 자연히 천에 대한 탐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뭐라 나왔냐.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는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이 성을 가지고서 천과 인을 아우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냐? 하늘 그것이 나한테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건 채로 말하면 참될 성자, 용으로 말하면 정성 성자입니다. 천이 모든 존재를 낳잖아요. 그렇게 천은 참돼요. 성자는 천지도야라. 참됨, 그것이 하늘의 도이다. 생명의 도이다. 그럼 성지자, 말 그대로 이것이 생명화되어 있으면 이 성을, 이 천을 성이라고, 이 성이 존재해 있는 것이 이 성입니다. 내 마음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내 마음에 깃들어 있어요. 이게 성품성입니다. 참된 그것이 성이에요, 본성.
그럼 참된 건 뭐냐? 생명의 질서. 이게 참됨이에요. 이게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참되려고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게 성지자예요. 이게 정성입니다. 정성. 정성스럽게 사는 것.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 참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지도, 존재의 길이다. 존재들의 길이다. 대부분의 이 성자 했을 때 정성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지자였다는 정성이 가요. 성자한테 정성이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오류가 와요. 성이 참됨이고 생명 그 자체인데 그걸 정성이라고 해버리니 중용이 중용으로 읽히지가 않아요. 참됨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 성의 역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지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가 만물을 나눈 거거든요. 이게 존재 측면이에요. 하늘과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불칙이라 그랬거든요. 중용에. 존재 낳기를 헤아릴 수 없이 난다. 그래서 이 존재의 근원이 천지성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성은 뭐예요? 윤리도덕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실상입니다. 생명을 낳는 그 작용이 성이에요. 그게 생물불칙이에요. 하늘과 땅의 존재는 뭔가? 존재 낳기를 헤아릴 수 없이 끊임없이 낳는 거. 그게 이건 뭐냐면 이게 성은 존재 측면이 있습니다. 존재론의 측면. 모든 존재의 근거. 근데 생물불칙 끊임없이 나요. 생물불칙. 종적 유시론입니다. 한번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존재가 다시 동시에 탄생. 종시론. 그게 생물불칙입니다. 사생의 문제도 저렇게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냐 그러면 대상을 만나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식의 문제거든요. 이 성은 어떤 인식의 능력이 있냐? 지성여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그 자체가 지성이거든요. 참 그 자체가 되면 여신, 귀신처럼 알아채버린다. 국가에 어떤 좋은 일이 있건 굳은 일이 있건 아니면 내 일신상에 타인의 일신상에 좋은 일이 있건 굳은 일이 있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내버린다고 중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성여신입니다. 왜 아까 거울 설명드렸잖아요. 저울. 그냥 오면 온 대로 알아버려요. 지성여신.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으면 판단해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치라고 그래요. 가치. 철학적 세의 큰 주제를 했을 때. 참을 인식해가지고 그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다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론이거든요. 그때 이건 뭐냐면 가치론에서 말했을 때는 성기 성물입니다. 존재로 했을 때는 불성무물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불성무물. 성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 이게 불성무물이에요. 성하니까 존재가 되니까 불성무물.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시대를 원망해요. 이 논리로 보면 어때요? 그런 거 한 번에 끝나요. 떨어져요. 내가 태어난 건 참된 거예요. 어떻게 되든가 축복받은 겁니다. 인간적 가치에서 부모가 조금 좋았으면 좋을 뿐이지 생명으로 보면 축복이 나는 그대로. 성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성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불성무물. 표고도 많이 쓰죠. 불성무물. 성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
인식 실천으로 다 해도 돼요.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참되지 않으면 나한테 의식되지 않는다. 이래야 돼요.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참되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 가치로 다 돼요. 동양 철학은 재밌어요. 하나가 세 개를 다 잡아버리니까. 불성문물 하나로 존재, 인식, 가치를 다 꿰일 수 있어요. 지금 일부러 나눕니다. 20장 성장에 가면 이 말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말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자의적이라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철저히 지금 원문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원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요. 그러면 가치론으로 이 참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돼야 되니까 그게 성기예요. 나를 완성하는. 그 다음에는 다른 존재들도 나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야 좋겠잖아요. 그게 다른 존재들을 이루어진다. 성기, 성. 이게 성자입니다. 참될 성, 본성 성자. 이걸 삶 속에 구현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성인성입니다. 성을 구현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은 특정한 사람만 됩니까?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유학의 결론에서. 예, 누구나 되는 겁니다. 근데 유학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게 성인을 말해요? 이건 굉장히 미안한 노릇입니다. 맞지 않아요. 근데 실제는 이런 존재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못 사는가? 그 이유를 중용해서 제시합니다. 성의 존재인데 성으로 못 사는 이유 왜 그런가? 첫 번째, 선천적 제약이 있다. 두 번째, 후천적 잘못이 있다. 선천적 제약은 뭐냐? 그 유명한 삼지삼행입니다. 인식 능력이 세 층이 있고 실천 능력이 세 층이 있다가 삼지삼행으로 제가 용어를 추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이 몸을 가지면 동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게 이 몸을 가지면 또 내가 부모 조상의 DNA를 동시에 물려받습니다. 그게 선천적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인식 능력이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벌써 습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습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조상의 선천적 경험과 인식 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 집단, 그 다음에는 천지 자연의 이거 모든 것이 선천적 제약으로 나한테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지만 부모 조상이기도 하고 한민족 전체이기도 하고 우주 전체이기도 해요. 그러지만 천지 시공이 열려버리면 그것도 제약이거든요. 그런 선천적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생지 그냥 딱 알아버려요. 생지. 뭘? 성자리를 알아요. 전지전능이 아니라 뭐가 참된다, 뭐의 정성을 쏟아야 된다 하는 게 생지입니다. 이 생지를 전지로 아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학이지지입니다. 생이지지. 이제 후천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이지지. 세 번째는 고니지지. 선천적 제약도 심하고 공부해도 잘 안 돼요. 고생 해보고 경험해서 이거구나. 고니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약을 타고난 거예요. 어떤 이는 그냥 보면 알아버리고, 어떤 이는 배워야 알고, 어떤 이는 고생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선천적 지적 장애가 주어진대요. 그게 삼지입니다. 자연히 인식과 실천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삼행하냐 그러면 안이행지, 편안하게 그냥 살아버려요. 안이행지, 생지에 붙습니다. 학이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제예요. 이거 이롭다. 이게 이렇게 해야 쓰겠구나. 이행제. 고니지지는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명강행지입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서
되는 세계. 이게 선천적 제약입니다. 그래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이 제약을 옅게 받으려고. 부귀 공명을 보고 한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선천적 제약이 어느 정도냐. 부귀 공명을 보지 않고 그 마음자리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없는 부귀 공명도 만들어요. 근데 이 제약이 심하면 그것은 현재는 부귀 공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가풍을 보지 가산을 안 봅니다. 가풍, 가산 다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중점이 가풍을 봐야 된다. 가풍만 있으면 가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내요. 후천적 제약은 뭘까? 이런 근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사유를 해서 알잖아요. 바로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제약을 줍니다. 몰라서 못해서 주는 제약도 있지만 잘 알고 잘해서 오는 제약도 있다고 중용은 두 가지 제약을 다 말합니다. 도가 위에 행해지지 않는 것, 도가 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 드러나는 것은 지적이요, 행해지는 건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몸을 가지면 지, 우, 현, 불초 네 부류로 구별할 수 있답니다. 지우는 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고 현, 불조는 행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네 케이스가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둘 다 좋은 케이스, 둘 다 나쁜 케이스. 지는 좋은데 행이 안 좋은 케이스. 지는 안 좋은데 행은 좋은 케이스 4개가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실천이 안 된대요. 도가 드러나지 않고. 잘난 사람은 이까지 것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에이 그런 게 뭐 도라고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이래서 못 한대.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이나 실천 능력이 어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이걸 맹자가 자포자기라고 가져간 겁니다. 중용에서 말한 기질을 4가지로 나눈 것을 강한 측면은 맹자가 자포로 가져갔고 약한 측면은 자기로 가져간 겁니다. 네. 자사가 맹자의 선생이라는 말이 있고 맹자의 선생의 선생이 자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맹자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를 사성자는 인지도야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맹이라는 게 이게 순서로 확보가 됩니다. 왜 성의 존재인데 성으로 못 사냐? 선천적 삼지삼행과 후천적 자포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이제 이걸 회복해 내야 되잖아요. 좀 쉬었다가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